삼성전자는 굉장히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주저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난간이 지금은 생각보다는 좀 많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악재가 떨어져서 주가가 빠지면은 이번에 밀릴 때 몇 개 모으겠다. 강준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모시는 건데 사실 그때보다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분위기가 무겁긴 하지만 최대한 밝게 한번 또 대표님께서 그렇게 진행하기 원하시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증환펀드 도입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니 답답한 게 뭐 계속 검토한다, 논의한다, 살펴본다 말은 계속 나오는데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일단 이번 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증환펀드가 도입이 되는 시기가 보면은 좀 바닥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좀 믿어봐도 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원래 증환펀드 별로 믿질 않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겨울에 이제 은발에 오줌 누면은 발이 순간 따뜻해집니다만은 나중에 되면 소변 때문에 깡깡 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시라고 하기보다는 경제 자체가 지금 한파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긴축이라든지 내년에 이제 IMF에서 예상하는 경제 성장률도 대부분 더 떨어지고 있고 경기가 안 좋으면 당연히 증시도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경기에 대해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 1, 4분기까지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높은 금리를 일정 부분 유지를 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 증환펀드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잠깐 이렇게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장이 떨어지면은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이게 민심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찍어서 증시를 한번 살려보자 뭐 이러면서 한투하고 대투가 망했잖아요. 한투하고 대투가 그런 식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지금 동원증권의 피운수가 됐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투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자가 일단 가져간 그러한 식인데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가운데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정책을 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위로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뭔가의 방향성을 돌린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증환펀드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식 투자 지금 할 때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든지 뭐 하는 부분 외에는 돈 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있었는데 트레이딩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근본적인 그런 악재 같은 경우에는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인 악재는 사실은 경제고 우리나라 원화가 굉장히 약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사실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수출해서 먹고 살려 그러면은 수출을 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미국 쪽으로 중국 쪽으로 수출이 많은데 사실은 중국 쪽으로 수출이 되는 부분은 중국에서 그 중간재를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걸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유럽에 파는 거잖아요. 유럽 시장이 크니까. 그럼 유럽의 경기가 살아나야지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고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야 우리 수출이 살아나는데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다가 에너지 가격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료를 100배를 올리니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럼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줄어드니까 우리의 수출 자체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년까지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가처분소득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무역수지 적자라든지 하는 부분의 형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원화도 계속 약세로 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수입 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GDP를 보게 되면 수출이 차지하는 게 한 45% 정도 되고요. 소비가 차지하는 게 한 4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45%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은 일단 안 좋은 거고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수출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소비 부분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니까 수입 물가 자체가 비싸지고 수입 물가가 비싸진다는 얘기는 소비할 여력 자체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도 될 거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50bp 정도 자연대 스텝을 했잖아요. 다음번에도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같은 경우에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면 GDP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나라의 경제 자체가 약화되면은 그 나라의 통화는 강세로 가기보다는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거기다가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우리는 증시라든지 하는 부분에 외국인 비중이 굉장히 좀 큰 나라거든요. 높죠. 네. 특히 이제 외국인 비중 중에서도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미국계 자금이에요. 미국의 자금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우리나라 그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강달러로 가고 있는데 굳이 한국에다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있다 없다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원래 이제 펀드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 좋은 쪽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좋은 종목에 그냥 몰빵을 그냥 확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제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국의 원화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갖다가 높일 이유 자체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증시라든지 경제라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약세 보이는 요인 자체도 충분히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계속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이제? 뭐 아무래도 긴축 계속 할 때까지는 강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훅 들어온다. 그렇죠. 만약에 이제 달러가 강해진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삼성이 이제 미국에다가 엄청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화로 투자합니까? 달러로 투자합니까? 달러로 투자했죠. 현대가 이제 조지아 공장부터 시작해서 엄청 투자한다 그랬는데 원화로 투자하나요? 달러로 투자하나요? 달러로 투자하는데 향후에 달러가 더 비싸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해외에서 번 돈을 원화로 바꿀 이유가 있다 없다? 없죠.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건을 수출을 많이 하면은 원래 그 수출됐던 금액 자체가 달러로 들어오게 되고 달러로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니까 원화 강세 요인이 일단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요인도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강세로 가고 있고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밀가격의 안정세를 좀 취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대부분 다 수입하죠. 외국에 수입을 하는데 네네. 수입할 때 원화로 수입하나요? 달러로 수입하나요? 달러로 하죠. 그렇죠. 네. 밀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100만 원 주면은 절대 안 주죠. 이거 뭔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올해 지금 먹고 있는 쌀 있잖아요. 쌀은 올해에 추수한 건가요? 작년에 추수한 건가요? 올해 먹고 있는 작년에 한 거죠. 네. 작년에. 네. 그렇죠. 올해는 아직까지 추수가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2월 달부터 터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먹고 있는 빵의 밀가루는 작년 건가요? 올해 건가요? 작년 거겠죠.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그러면 밀 가격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은 그 밀 가격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면은 우리나라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 그럴까요? 아니면 원화를 가지고 있으려 그럴까요? 달러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요인을 따져보면 지금 원화가 이제 약세 보일 요인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 원화가 약세 보일 요인 자체가 일단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약세로 갈 수가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하기가 힘들어지는 시장이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단순히 지금 증환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시장의 바닥을 잡고 튄다.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7살이나 10살 정도의 굉장히 순진한 네. 우리 아빠가 최고 강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닌가 뭐 아빠가 가장 강하긴 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상황이 좋지 않은데 증시는 그렇다면 언제쯤 좀 바닥을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뭔가 반전시키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는데. 그렇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딴 데서는 이제 보통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식쟁이니까 주식이 반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주식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유동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 신용이 좋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많아지고 기업도 신용이 좋은 기업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신용이 안 좋아지는 그러한 형태가 보여지겠죠. 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을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야 될 텐데 신용이 안 좋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금리 인하를 처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로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신용이 약간 좀 턱걸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먼저 실적이 좋아지면 그 밑에 단의 개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경제가 바닥을 잡고 경기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증시의 자금도 좀 유입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보통 이제 반등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언제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년 2023년 6월 14일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안에서 제가 이제 일반 방송을 할 때도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할 때도 바닥은 언제쯤인가요? 2000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2000포인트를 한번 깨면 바닥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먹다가 술을 먹고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화가 났어요. 와이프가 화가 나면 몇 시간 정도 있으면 화가 풀릴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 몇 시간 정도 있으면 화가 풀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언제쯤 이게 공포 심리를 이제 이겨내고 다시금 안정으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정으로 언제 갈지는 몰라요. 단지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사람이 화가 났다고 화가 풀어지려 그럴 때 쫓아가서 화를 더 빨리 풀게끔 해줄 수 있는 건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언제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냥 아까 지표상으로는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하면은 바닥을 잡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바닥을 잡으면 그냥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지 미리 바닥을 잡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한 3시간 있으면 화가 풀려요 라고 얘기를 하면 2시 59분 정도 돼서 바로 옆에 가서 3시간 딱 지나자마자 화 풀렸지. 라고 얘기를 하면 와이프가 화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더 화날 것 같아요. 더 화나겠죠. 마찬가지로 증시가 내년 6월 달에 만약에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6월 달 되자마자 이제 바닥이니까 막 사야지 라고 하다가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시장이 일반적으로 바닥을 언제 잡느냐를 자꾸 체크를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바닥을 잡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할 거냐, 가치주를 담을 거냐, 성장주를 담을 거냐, 뭐 아니면 트레이딩을 시작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식의 전략 자체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게 좋지 바닥이 언제냐 그걸 고민하는 거는 수익 나거나 돈 버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를 한 2번 정도 하는 시점이 바닥이었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 일단 그런 시그널을 포착을 한 다음에 약간 그 언저리에서 뭐 좋은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현명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이나 섹터 관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뭐 종목으로 치자면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흐름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 빠졌거든요. 미국에서 뭐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하면서.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또 주주환원 TF를 구성을 하고 본격적인 뭐 주가 부양에 나선다. 그런 기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의미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예전에 다른 데서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500만 명 주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오셔가 댓글로 막 폭발을 시켜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보이는 대로 그냥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볼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됐든 다른 기업이든 간에 모두 다 일단은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은 서버용 D램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얘기 자체는 서버용 D램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삼성전자는 무조건 실적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서버용 D램은 누가 쓰느냐 하면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네이버라든지 이런 대규모 데이터를 이제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보통은
이 서버용 D램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이 요즘 보면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약간 좀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투자를 조금 늦춘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생기고 있고, 이 얘기 자체는 삼성전자의 서버용 D램의 매출 자체가 그다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일단 하죠.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사업 전략 자체가 D램에서 돈을 캐시카우로 돈을 벌어서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한다. 이건데 D램에서 돈 벌기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서버용 D램에 투자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돈을 확 벌어서 여기다 그냥 투자를 하면 거의 똔똔이나 아니면 이쪽이 나중에 서버용 D램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커지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 모양이 나올 때 원래 이제 중국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동지 시수안이라고 해서 동쪽에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고 기록을 계산을 한 다음에 서쪽에서 그걸 갖다가 저장하는, 다시 말해서 중국은 동쪽이 일단 굉장히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상해라든지 뭐 심천이라든지 천진이라든지 이쪽에 개발되어 있는 그쪽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하겠다? 서쪽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일단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죠? 서버용 D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 사실은 중국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사이가, 그쵸? 안 좋아지면서 야, 그쪽으로 뭐 좀 이렇게 제품 넣는 것도 그렇고 안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약간 좀 애매한 쪽으로 지금 약간 좀 방향을 잡고 있죠. 그러면 그쪽 매출 자체는 사실은 기대하기가 약간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서버용 D램이 아니면 D램이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 아시다시피 컴퓨터 뜯어보면 안에 D램이 들어가 있죠. PC 판매가 많이 증가를 하면 이제 D램이 많이 이제 판매가 될 텐데,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컴퓨터 판매량이 지금 이번 분기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니까 저번 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급감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럼 컴퓨터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얘기가 일단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 실적은 계속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주저하는 정책을 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빠가 밖에서 돈을 옛날에 굉장히 잘 벌다가 돈을 못 벌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피자를 먹어야 되는데 피자도 못 먹지만 애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집에서 좀 놀아준다. 그러면은 애들이 화가 풀릴 것이냐, 피자를 내놔라고 그럴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피자를 내놔라고 할 가능성이 일단 높겠죠. 그래서 단순히 지금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저하는 정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시장 안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주가 방향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다지 주가 방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구조적으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 힘들겠네요. 왜냐면은 뭐 일반적으로 그런 경기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중에 좋아질 때는 또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돈을 잘 벌 수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약간 그런 트러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게 오늘도 댓글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시장에서 저는 자꾸 보게 돼요.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걸 뭘 걱정을 하냐 하면은, 약간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바라고 아시죠? 아니면은 뭐 인텔도 뭐 유명하고, 사실은 이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 반도체가 전 세계 반도체를 석권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이 그렇게 이제 석권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 엔화를 이제 강세로 보내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몇 차례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미일 반도체 협정 요거 3차례 정도 맺으면서 일본의 반도체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일본 반도체가 망가졌는데, 최근에 반도체 산업의 형태를 보게 되면 미국이 뭐 인텔을 키우려고 합니다만은 사실은 인텔이 잘 크진 못할 거예요. 기술이 하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근데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붙이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음표가, 사실은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미국이 그런 식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는 10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8만 전자, 7만 전자 뭐 이러면서 삼성전자를 주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학교를 어디를 나와야 될까요? 좋은 데 나와야죠. 좋은 데 나와야 되겠죠. 좋은 데에서 아주 좋은 데를 나와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승진해서 뭐 부장, 뭐 상무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노력을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거의 노력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거의 기적이 나와야지. 기적이 나와야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빡빡하게 모여있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무슨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주식으로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맨파워 자체는 전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반도체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이 잘 안 된다든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만 알까요? 삼성전자도 알까요? 다 알죠. 삼성전자는 더 많이 알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믿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의 맨파워가 저는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도 삼성전자가 좀 진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 돈 버는 부분에서 돈 버는 부분 자체를 조금 변화시키려는 노력 자체를 일단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뭐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삼성전자가 원래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부터 처음에 반도체 한다 그랬을 때 전부 다 미쳤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거 되지도 않을 걸 왜 하냐고. 네. 근데 그 되지도 않을 게 지금 삼성전자가 글로벌로 1등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가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거 아니잖아요. LG가 가전하고 있는 부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아직도 뭐 가전은 LG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가전 부분에서도 삼성전자가 맨파워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그런 맨파워를 생각을 해서 믿는다면은 삼성전자는 일단 긍정적일 수는 있는데 난간이 지금은 생각보다는 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 장기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 네이버 쪽에서 사실 뭐 일단 주가는 악재로 반영을 했죠. 미국의 이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인수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뭐 거의 순식간에 한 1-20% 정도 날아갔어요. 그래서 카카오 역시 좀 주가 좀 부진하고요. 혹시 뭐 그 이후로 전망이 달라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달라진 거는 더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이유가 제가 한번 요거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카카오의 이제 재무 차트 부분인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 순이익 규모를 보게 되면 네. 카카오가 지금 2021년도에 굉장히 좀 좋아지면서 주가가 17만 3천원을 쳤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골목 상권 뭐 침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맞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네. 이게 뭐 국회에서도 막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막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해서 막 무너집니다. 근데 그 카카오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실적이 그러면은 안 좋을 거면은 관계가 없는데 실적은 지금 올해 실적이 증권사 컨센서스로는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17만 3천원 갔을 때 영업이익이 5,900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4만 7천원인데 영업이익이 7,400억 정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주가는 지금 반토막이 아니죠. 이거 3분의 1 토막 이상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망 자체는 변한 건 없고요. 하나 이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해드리잖아요. 가치주를 할 거냐, 성장주를 할 거냐, 네. 배당주를 할 거냐, 인덱스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매매하는 타이밍에서는 카카오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가치주 관점에서 그냥 모아가는 종목으로 매달 월급의 10%, 매달 네. 월급의 5%씩 그냥 계속 모아가는 종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카카오 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회사가 싹쓸이를 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을. 뮤지컬부터 시작을 해서 연예 기획사부터 시작을 해서 완전히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거에 이제 최대 주주도 역시 카카오겠죠. 네네. 근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K 컬처라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파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전 세계에서 1위인 예, 것 같아요. 거기 안에서 일단 카카오가 물밑하고 비슷하게 뭐 안테나라든지 유명한 뭐 그런 식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여기서도 뭔가가 지금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것도 골목상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네. 맞잖아요. 작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도 그냥 싹쓸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일단 있고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네이버. 우리가 생각을 한 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해외에다가 투자하는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엔화가 많이 깨졌습니다만은 엔은 왜 강세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엔은 수출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률도 좋지도 않은데 단순히 얘가 기축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중기축이긴 그렇죠. 네. 합니다만은 왜 엔은 안전자산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엔은 예전에 이제 1980년대 뭐 이럴 때 엔이 굉장히 좋을 때 70년대 80년 좋을 때 콜롬비아 영화사부터 시작해서 해외 자산을 엄청 많이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쪽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엔화는 달러를 일정 부분 무조건 보유할 수 있는 통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중간에 한번 요거 없이 일단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안 좋은 기업이 아니죠.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악재가 떨어져서 주가가 빠지면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프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이번에 밀릴 때 몇 개 모으겠다. 몇 개까지 모을 수 있는지.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은 주가가 오를 때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모을 수 있다는 얘기는 호재가 됩니까? 악재가 됩니까? 투자의 관점에서는 호재가 되죠. 호재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번에 얘기를 할 때 내가 가치주를 할 거냐, 성장주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매매는 타이밍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가치주를 하는 사람들은 싸지면은 예전에 10개 모을 돈 가지고 지금 20개를 모을 수 있는 거고 30개를 모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회사가 지금 이익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훼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트레이딩이 아니면 가치주냐 뭐 성장주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괜찮다. 하지만 트레이딩은 지금 할 구간이 아니다. 그런 그쵸. 식으로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